한국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있다고요? 독일 뮌헨공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서울에서 멈춰 섰습니다. 35년간 유럽 대중교통을 설계한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죠. 그런데 직접 앉아보니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엔 의자가 따뜻했습니다. 독일 냉방 정류장 비율 0.3%, 한국은 48%, 독일 온열 의자 거의 없음. 한국은 2,800개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류장이 아니라 작은 집이네요. 50년 전 비 맞으며 버스 기다리던 나라. 손 흔들어야 겨우 서던 버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신들이 추위에 떨었기에 지금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립니다.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 버스 정류장의 비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말이었습니다. 독일 뮌헨공과대학 도시인프라공학과의 한스 밀러 교수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35년간 유럽 대중교통 시스템을 설계해온 그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빈, 취리히의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손수 그린 사람이었죠. 이번 한국 방문은 아시아 도시 인프라 비교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이미지로 남아있었거든요. 빠르게 성장했다는 건 알지만 유럽의 100년 역사를 따라올 수 있겠냐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노트북을 펼쳐 한국 관련 자료를 훑어봤어요. 서울시 버스 시스템 개편 논문, 대중교통 이용률 통계, 정류장 현황 보고서.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열차 안은 깨끗했고 에어컨은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기온은 35도를 넘겼고 습도까지 높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독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습한 더위였죠. 호텔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서울역 앞 버스 정류장을 찾아 걸어갔어요.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구조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류장 안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었어요. 표정들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 더위에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지? 의아한 마음에 발걸음을 빨리 옮겼습니다. 정류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멈춰 섰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분명 야외인데 에어컨 바람 같은 게 느껴졌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라고요? 그는 눈을 비볐습니다. 35년간 유럽 곳곳의 대중교통 시설을 연구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독일 정류장은 비바람만 막아주면 다행이었습니다. 여름엔 햇빛에 달궈진 철제 벤치에 앉아야 했고 겨울엔 옷깃을 여미며 발을 동동 굴러야 했죠. 그런데 이 나라는 버스 정류장에 냉방 시설을 갖춰놓은 겁니다. 우연일 거야. 이 정류장만 특별한 거겠지. 그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켠이 묘하게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그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도로 위로 버스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죠. 노트북을 펼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앞 버스 정류장의 냉방시설 확인. 추가 조사 필요. 타이핑을 하면서 계속 그 정류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다른 정류장들도 그런 건 아니겠지. 그는 반신반의하며 내일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류장들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한스 밀러 교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버스 정류장.
그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의 모습.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버스 정류장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류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길가에 나무 기둥 하나 박아놓고 버스 번호만 적어둔 게 전부였죠. 지붕도 없고 의자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뛰어가야 했어요. 근처에 가게라도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그냥 비를 맞아야 했죠. 우산이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빗줄기가 옆으로 쏟아지면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겨울은 더 힘들었습니다. 영하 10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날에도 밖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손을 호호 불어가며 버텼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끝이 고봤고 귀가 얼얼했죠.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시간표가 있긴 했지만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올 때가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버스 두세 대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버스가 보이면 손을 흔들어야 했어요. 정류장에 서 있다고 저절로 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을 크게 흔들어야 기사님이 보고 멈춰섰죠. 손을 안 흔들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10,000원 버스일 때는 손을 흔들어도 그냥 가버렸어요. 버스에 올라타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밀치고 밀리며 겨우 올라탔습니다. 노약자석이라는 개념도 희미했죠.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자리 잡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여름에는 버스 안이 찜통이었어요. 에어컨은 꿈도 못 꿨습니다. 선풍기 한두 대가 돌아가면 다행이었죠. 창문을 열어도 뜨거운 바람만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서 있었어요. 냄새가 진동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또 반대였습니다. 히터가 제대로 안 나오는 버스가 많았어요. 입김이 뿌옇게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감아도 한기가 스며들었죠. 그렇게 꽁꽁 온몸으로 출퇴근하고 등하교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탔습니다. 시장에 가려면 두세 번 갈아타야 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올라타고 내리고 다시 기다리고 하루 종일 버스와 씨름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버지들은 출근길이 고역이었어요. 새벽 버스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겨우 올라타도 내릴 때까지 꼼짝 못하고 서 있어야 했죠. 땀을 흘리며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버스 타기 위해 뛰어야 했어요. 늦으면 지각이니까요. 버스가 안 오면 택시를 탈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추운 겨울 아침에 빨간 코를 하고 버스를 기다리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쓰러지는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폭염에 쓰러지거나 추위에 쓰러지거나 뉴스에도 종종 나왔어요. 그때마다 안타까웠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류장이 원래 그런 거라고 다들 생각했으니까요. 비바람 막아주는 지붕 하나만 있어도 감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의자가 있으면 호강이었죠. 에어컨이나 히터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그저 버스를 기다리는 곳일 뿐이었어요. 편하게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불과 40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60대, 70대, 80대가 된 분들은 그 시절을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예요. 비 맞고 눈 맞고 땀 흘리며 버스를 기다렸던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밤을 새우고 논밭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땀방울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을까요? 그 세대가 이제 어르신이 됐는데 대한민국은 그분들을 잘 모시고 있는 걸까요? 한스 밀러 교수는 아직 그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참이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사들이 쏟아져요.
폭염에 어르신이 쓰러졌다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2023년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날이 여러 날 이어졌어요. 그해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죠. 집에서 혼자 지내다 쓰러진 분도 계셨고, 밖에서 일하다 쓰러진 분도 계셨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쓰러진 분도 있었어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한낮에 버스를 기다리시다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으셨죠. 119에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파가 몰아치면 동사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리에서 얼어 숨진 노숙인 이야기도 있지만 평범한 어르신이 집 앞에서 쓰러졌다는 소식도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다 저체온증에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 맞는 걸까?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데 왜 어르신들이 폭염에 쓰러지고 한파에 떠는 걸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특히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걱정이 큽니다. 도시처럼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으니까요.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니는 곳도 많습니다. 그나마 정류장이라고 세워진 곳도 허름하기 짝이 없죠. 지붕도 낡았고 의자도 부서진 곳이 태반이에요. 어머니가 병원 가시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여름에는 햇볕 아래서 기다리시고 겨울에는 찬바람 맞으며 기다리시겠죠.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하시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도시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서울도 지역마다 차이가 커요. 번화가 정류장은 시설이 좋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늘 하나 없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종종 봅니다. 손에 부채를 들고 연신 부채질하시는 모습이 안쓰럽죠. 외국은 어떨까 궁금해진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시고 있을까? 버스 정류장 같은 기본적인 시설은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보다 낫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역사도 오래됐고 복지 시스템도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중교통도 발달했다고 하죠. 그런 나라들의 버스 정류장은 얼마나 좋을까? 어르신들이 편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해놨겠지. 한국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사람을 챙기는 건 부족한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술한 게 많은 것 같았죠. 특히 노인 복지는 갈 길이 멀다고 느꼈습니다. 뉴스에서 고령화 사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는 타이틀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어르신들 자살률도 높다고 하죠.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이 노년에 이렇게 힘들게 사시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버스 정류장 하나만 봐도 그래요. 기본적인 편의 시설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는커녕 제대로 된 지붕조차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십니다. 여름엔 땀을 뻘뻘 흘리시고 겨울엔 몸을 웅크리고 계시죠.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것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화려한 건물 짓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버스 정류장 하나 더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스 밀러 교수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럽의 전문가가 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의 걱정과 같았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이 드러납니다. 다음 날 아침 한스 밀러 교수는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 정류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였어요. 전날 서울역 앞에서 본 냉방 정류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게 특수한 경우인지 아니면 보편적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8월 초순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뜨거웠어요. 호텔 문을 나서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몇 발자국 걷지 않았는데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독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더위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이었습니다. 관광지니까 시설을 잘 해놨을 거라 예상했어요. 명동 입구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된 구조물이 깔끔하게 서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니 역시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천장에 냉방기가 설치돼 있었어요. 관광지니까 그렇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관광지가 아닌 일반 주거 지역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외곽으로 나갔어요. 노원구라는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평범한 주거 지역이었죠. 근처 버스 정류장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5분쯤 걸으니 정류장이 보였어요. 정류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또 냉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명동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냉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벤치에는 어르신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도 더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강서구라는 곳에서 내렸어요. 역시 평범한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정류장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냉방이 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서울 전체가 이런 건가? 믿기 어려웠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그날 하루 동안 그는 서울 시내 버스 정류장 27곳을 방문했습니다. 강남도 가봤고 강북도 가봤어요. 번화가도 가봤고 주택가도 가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27곳 중 22곳에 냉방 시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0%가 넘었죠. 호텔로 돌아온 그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독일 데이터를 확인해 봤어요. 독일 전체 버스 정류장 중 냉방 시설이 설치된 곳은 0.3%에 불과했습니다. 미넨이나 베를린 같은 대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냉방 정류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죠. 프랑스는 어땠을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파리도 비슷했어요. 냉방 정류장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영국 런던도 마찬가지였고 이탈리아 로마도 그랬습니다. 유럽 전체를 통틀어 버스 정류장에 냉방 시설을 갖춘 곳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검색해봤어요. 서울시 버스 정류장 중 냉방 시설이 설치된 곳은 48%에 달했습니다. 거의 절반이었죠. 그것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5년간 유럽 대중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이런 데이터는 처음 봤어요. 아시아 신흥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유럽보다 160배나 높은 비율로 냉방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유럽은 대중교통의 본고장이라 자부해왔어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그 시스템에는 시민을 위한 냉방 정류장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후발주자였죠. 그런데 그 후발주자가 유럽이 생각지도 못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정류장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왜 유럽은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을 안 한 거였죠. 버스 정류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곳일 뿐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봤어요.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이 없도록 냉방을 설치한 겁니다. 발상 자체가 달랐죠.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겨울철 시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여름만 신경 쓰는 건지 아니면 겨울도 대비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겨울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국가가 시민을 대하는 철학 말이에요. 한스 밀러 교수는 그의 겨울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12월 중순이었어요. 여름에 본 냉방 정류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겨울에는 어떨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름만 신경 쓰고 겨울은 방치해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죠.
인천공항에 내리니 칼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영하 8도였어요. 독일 겨울도 춥지만 한국의 추위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건조하고 매서웠죠. 바람이 불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서울로 이동해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바로 조사에 나섰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여름에 갔던 노원구 정류장이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겨울 시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유리 구조물은 여름과 똑같았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바람이 막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결 나았죠. 하지만 여전히 추웠어요. 냉방기는 당연히 꺼져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엉덩이가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손으로 벤치를 만져봤습니다. 분명히 온기가 느껴졌죠. 눈을 크게 뜨고 벤치를 살펴봤습니다. 벤치 옆면에 작은 표시가 있었어요. 온열 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히터가 내장된 의자였던 겁니다. 그는 한동안 벤치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히터를 넣었다고요? 35년간 유럽 곳곳을 다니며 대중교통 시설을 연구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수백 개의 정류장을 봤어요. 하지만 의자에 히터가 들어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시설이었죠. 다른 정류장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강남으로 갔다가 마포로 갔다가 종로로 갔습니다. 정류장마다 들어가 벤치에 앉아봤죠. 15곳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11곳에 온열 의자가 설치돼 있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73%였습니다. 거의 4곳 중 3곳에 따뜻한 의자가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공식 자료를 찾아봤어요. 서울시 전체 버스 정류장 중 온열 의자가 설치된 곳은 2,800개소가 넘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죠. 독일은 어땠을까요?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온열 의자가 설치된 버스 정류장은 뮌헨에 3개, 베를린에 5개 정도였어요. 전국을 합쳐도 20개가 채 안 됐습니다. 한국의 2,800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숫자였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료 교수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온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찍어서요. 설명을 덧붙였어요. 한국 버스 정류장이다. 의자에 히터가 들어가 있다. 몇 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농담하는 거지? 동료의 반응이었어요. 진짜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앉아봤다고요. 그러자 동료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특별한 정류장 아니야? 한두 군데만 그런 거 아니고? 아니다. 서울 전역이 이렇다. 수천 개 정류장에 온열 의자가 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 게 고역입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지붕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대부분은 그마저도 없죠. 추위에 떨면서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장갑을 껴도 손이 곱고 목도리를 감아도 코끝이 얼어요. 노인들에게는 더 힘든 시간입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저체온증 위험도 높아요. 실제로 유럽에서도 겨울철 정류장에서 쓰러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종종 나오죠. 그런데 한국은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의자를 따뜻하게 만들어서요.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배려한 거였어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히터를 의자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왜 유럽은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한스 밀러 교수는 또다시 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여름에도 그랬어요. 냉방 정류장을 보고 똑같은 질문을 했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한 거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민이 추우면 어떻게 할까? 시민이 더우면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했고 답을 찾았어요. 냉방 시설을 넣고 온열 의자를 넣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한국이 해낸 거였죠. 그날 밤 그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건 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철학의 문제다.
국가가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스 밀러 교수는 며칠 더 서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냉방시설과 온열 의자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35년간 쌓아온 직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강남역 근처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류장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온열 의자는 이미 확인했으니 다른 시설들을 자세히 보기로 했죠.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도착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150번 버스 3분 후 도착. 342번 버스 7분 후 도착.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독일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도시 중심과 일부 정류장에만 설치돼 있어요. 외곽 지역이나 소도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어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은 어떨까 궁금해졌습니다. 외곽 지역 정류장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끝자락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봉구라는 곳이었어요. 아파트와 작은 상가들이 섞여 있는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정류장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전광판이 있었어요. 역시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정류장인데도 똑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거죠. 서울시 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서울시 전체 버스 정류장의 95% 이상의 실시간 도착 안내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어요. 사실상 모든 정류장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였죠. 정류장 안을 더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와이파이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무료 공공 와이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연결해 봤어요. 비밀번호 입력 없이 바로 연결됐습니다. 속도도 빨랐죠. 독일 정류장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본 적이 있던가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없었어요. 프랑스도 없었고 영국도 없었습니다. 정류장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한다는 발상 자체가 유럽에는 없었죠. 천장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화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거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좋음, 보통, 나쁨 단계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미세먼지 정보까지 제공한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었어요. 시민의 건강까지 챙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마스크를 쓰라는 신호를 주는 거였죠. 벤치 옆을 살펴봤습니다. USB 충전 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배터리가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죠. 비상벨도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이 생기면 버튼을 누르면 되게 해놓은 거예요. 노인이나 여성이 밤늦게 버스를 기다릴 때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류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냉난방 시설, 실시간 도착 안내, 무료 와이파이, 미세먼지 정보, USB 충전기, 비상벨. 한 정류장 안에 이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이건 정류장이 아니라 작은 복지센터네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의 버스 정류장은 그저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었어요. 잘해야 벤치가 있는 정도였죠. 그런데 한국의 정류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민을 위한 모든 것이 집약돼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그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버스 정류장 시설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어요. 항목별로 나열하니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냉방시설. 유럽 0.3%, 한국 48%. 온열의자. 유럽 거의 없음, 한국 2,800개소. 실시간 도착 안내. 유럽 주요 도시 일부, 한국 전국 95%. 무료 와이파이. 유럽 없음, 한국 기본 제공. 미세먼지 정보. 유럽 없음, 한국 실시간 표시. 압도적이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였어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대중교통 시스템이 한국에 완패한 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대중교통 역사가 유럽보다 훨씬 짧습니다. 후발주자였어요. 그런데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뛰어넘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요. 그날 밤 그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다. 철학을 만들었다. 시민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철학을 대중교통에 녹여낸 것이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정신의 승리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수천 개의 버스 정류장이 시민들을 지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스 밀러 교수는 귀국을 며칠 앞두고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한국만 이게 가능했을까? 유럽도 기술이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버스 정류장에 냉방 시설을 넣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온열 의자를 떠올리지 못했을까요? 그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종로 거리를 지나다가 한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 섰어요. 안에 어르신 세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따뜻한 의자에서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분들은 젊었을 때 어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셨을까? 용기를 내어 한 어르신께 말을 걸었어요.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정류장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비 오면 그냥 맞았고 눈 오면 그냥 맞았다고요.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기다렸고 겨울에는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었죠. 그분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공장에서 밤을 새웠고 논밭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타고 출근했고 밤늦게까지 일하다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렸고 눈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렸어요. 폭염에 쓰러질 것 같아도 버텼고 한파에 얼어붙을 것 같아도 버텼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한스 밀러 교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땀방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구나. 그 고생이 지금 이 시설들로 돌아온 거구나. 호텔로 돌아온 그는 한국 현대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60년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포장도로 위를 달리는 낡은 버스. 길가에 서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들. 불과 50년 전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 버스 정류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냉방과 난방은 기본이고 실시간 도착 안내, 무료 와이파이, 미세먼지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이 변화를 만들어낸 건 누구일까요? 정부일까요? 기업일까요? 물론 그들의 역할도 있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힘은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그 시절을 겪어낸 세대의 정신이었습니다. 비 맞으며 버스 기다려본 사람이 비 안 맞는 정류장을 만듭니다. 추위에 떨어본 사람이 따뜻한 의자를 생각해냅니다. 고생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생을 알아봐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 시스템은 기술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험의 산물이었어요. 고난을 겪어본 세대가 다음 세대는 그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한스 밀러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유럽이 이런 시설을 못 만든 이유가 뭔지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100년 전부터 있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비 맞고 추위에 떤 경험이 없으니 그걸 해결할 생각도 못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50년 전까지 정류장이라고 부를 것도 없는 곳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고난이 혁신의 씨앗이 된 거였죠. 그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했다. 비 맞던 기억이 있어서 지붕을 만들었고 추위에 떨던 기억이 있어서 온열 의자를 넣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사랑이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아래 수천 개의 버스 정류장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요. 한스 밀러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름 모를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흘린 땀이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겪은 추위가 지금의 따뜻함이 됐습니다. 그때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스 밀러 교수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한반도의 윤곽이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의 한국 방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름의 냉방 정류장, 겨울의 온열 의자, 실시간 도착 안내, 무료 와이파이, 미세먼지 정보.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각인돼 있었습니다. 35년간 유럽 대중교통 시스템을 설계해왔습니다. 자부심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죠. 유럽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새로 세워진 거라고 해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의 본질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으니까요. 그건 사람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거였습니다. 미넨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출장 보고를 해야 했거든요. 회의실에 15명의 교수가 모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띄웠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국 버스 정류장 사진이 떴습니다. 유리로 된 깔끔한 구조물이었죠. 교수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류장 안에 냉방 시설이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교수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자에는 히터가 내장돼 있습니다. 겨울에 엉덩이가 따뜻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시간 도착 안내는 기본이고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됩니다. 미세먼지 정보도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USB 충전 단자도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정류장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건가요? 한스 밀러 교수가 답했어요. 서울 전역이 이렇습니다. 냉방 정류장이 48%, 온열 의자가 2,800개소 이상이에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교수들끼리 눈을 마주치며 뭔가를 속삭였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죠. 한스 밀러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유럽 대중교통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보니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그들은 이미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유럽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한스 밀러 교수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미넨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이 하나 보였습니다. 지붕만 덜렁 있는 평범한 정류장이었죠. 그 앞에서 한 노인이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저분은 따뜻한 의자에 앉아 있을 텐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그는 긴 글을 썼습니다. 한국 버스 정류장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50년 만에 기적을 이뤘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됐다. 그 비결은 기술이 아니었다. 정신이었다.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는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만들어낸 시스템이었다. 유럽은 1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한국의 50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 그리고 배워야 한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그는 한국의 어르신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던 그분들. 추위에 떨며 출근하던 그분들. 그분들의 고생이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손주 세대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은 고생을 모르고 자랍니다. 그게 바로 그 세대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내 손주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그 마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견딘 추위가 지금의 따뜻함이 됐습니다. 당신들이 버텨낸 더위가 지금의 시원함이 됐어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수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이 만든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손주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밝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